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엔드 개발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앞 시간에 어떤 기술 트렌드의 변화나 아키텍처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서버 개발이 현재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기술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백엔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백엔드 프로그램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백엔드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한 부분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결과를 보여주거나 입력을 받는 영역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 혹은 별도의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이나 애플리케이션들, 클라우드 서비스, API 등과 통신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어, 취합하고 계산하고 혹은 사용자들의 입력에 따라서 데이터를 조작하여 저장하거나 다른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어떤 뭔가를 출력해주거나 입력을 직접 받는 부분을 저희는 프론트엔드 혹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백엔드 프로그램은 이러한 프론트엔드가 실제로 조작하거나 출력하는 데이터를 직접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조작한 내용을 다시 전달해서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백엔드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웹 서비스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사실 웹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뭐 키오스크라든지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음, 사실 웹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CS 방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불렀고, 그때 습관이 좀 굳어져 가지고 백엔드 프로그램들을 서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줄여서 서버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저희가 개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런 서버 프로그램이나 서버 이런 말들이 대부분은 백엔드 레이어와 동일한 의미로 좀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서버라는 용어 자체는 클라우드나 인프라 영역도 좀 요새는 전문화되어 있고 그쪽에서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서 백엔드 프로그램이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서비스들을 그냥 단순히 서버라고 부르면은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백엔드 레이어 혹은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이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들어온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른 시스템들, 파일 시스템이나 API들과 통신해서 그 결과를 다시 프론트엔드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백엔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레이어와 통신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통신을 수행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바로 REST API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REST API는 HTTP 프로토콜이랑 JSON을 이용해서 통신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사용해 보셨거나 앞으로도 개발을 하시면서 계속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REST API를 이용한 통신이 완전히 RESTful한 규격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다른 형태로 확대돼 가지고 HTTP랑 JSON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이게 REST API인가? 라고 좀 부르기 애매한 형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JSON으로 요청을 보내고 기다렸다가 JSON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을 보내고 어떤 백엔드 프로그램이나 다른 서버들의 처리를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는 이 방식이 사실 매우 직관적이고, 저희가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을 구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REST가 아닌 다른 방식의 통신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어떤 환경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요구사항도 좀 지속적으로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REST만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질 때가 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거나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푸시해야 한다든지 사용자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미묘하게 API의 요청이나 좀 응답이 스펙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REST를 사용해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고, 기본적으로 REST는 플레인 텍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JSON이라는 스펙도 사실은 어떤 키와 밸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필요한 요청한 아니면은 내가 받고자 하는 데이터에 비해서 그런 JSON 스펙에 의해서 좀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좋은 통신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REST도 HTTP2를 적용하거나 쿼리 파라미터를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해서 사용하거나 서버 센트 이벤트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좀 극복하거나 좀 더 확실하게 구현하는 방식들을 좀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매우 많은 시스템들이 REST API를 사용해서 통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들과의 호환성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분간은 어떤 저희가 백엔드 레이어에서 통신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REST를 지칭하게 될 거고, 이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쯤의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REST가 아닌 다른 좀 더 적합하거나 좀 더 좋은 통신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유명한 두 개 정도의 대안 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raphQL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GraphQL은 API를 위한 쿼리 랭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청이랑 응답의 스펙이 고정되어 있는 REST랑 달리 요청을 하는 쪽에서 받고자 하는 응답을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해서 그러니까 동적으로 구성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동적으로 구성해서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쪽에서는 맞춰진 응답을 이렇게 반환을 해줘서 요청한 쪽에서는 그 본인이 동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적으로 만들어진 응답을 받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SQL이라는 형태로 쿼리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의 데이터들을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select from where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그에 맞는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음, 이런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게 GraphQL도 요청하는 쪽에서 대표적으로는 프론트엔드가 있겠죠. 프론트엔드가 음,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들의 스펙을 기술해서 쿼리를 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서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처리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엔드 레이어 입장에서도 마치 자신이 데이터베이스가 된 것처럼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역할이 데이터 소스의 역할로 좀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오히려 개발하는 것 자체는 좀 더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REST API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백엔드 개발을 수행할 때 화면에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PI 스펙을 프론트엔드랑 서로 맞춰가지고 개발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바뀌면은 API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었고, 아니면은 거의 같은 요청, 그러니까 거의 같은 데이터들인데 화면에서 요청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가지고 API를 좀 중복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GraphQL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단점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GraphQL은 필요한 리소스들의 스펙을 모두 정의해가지고 한 번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사이에서 요청이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이게 성능상으로도 매우 이득이고, 요청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버그들이나 어떤 요청과 응답의 동기화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셔야 되는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요청과 응답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다든지 좀 동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REST API를 쓰는 게 아니라 GraphQL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통신 방식은 gRPC입니다. gRPC는 구글에서 만든 RPC라는 뜻인데요. RPC라는 단어에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RPC, 그러니까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약자입니다. RPC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어떤 함수라든지 메소드들을 호출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gRPC가 나오기 전에 프로토콜 버퍼, 그러니까 줄여서 보통 프로토 버프라고 부르던 스펙이 있었는데, 이 프로토 버프는 어떤 REST의 요청 응답 스펙들, 그러니까 JSON 스펙과 좀 유사하게 어떤 어떤 요청을 할지 또는 어떤 응답을 받을지에 대해서 그 스펙들,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의 데이터 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데이터 타입의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 버프를 이용해 가지고 요청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응답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에 작성하게 되면은 이 실제로 요청을 하거나 응답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프로토버프 스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오브젝트라든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혹은 밸류 오브젝트라 불리는 코드들 이런 코드들을 생성하고 그런 코드들을 기반으로 실제 통신은 어떤 플레인 텍스트 방식이 아닌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래프 QL이랑은 다르게 프로토오프는 스펙이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너리를 이용해 가지고 오버헤드가 거의 없는 형태로 매우 효율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버프 스펙에서 요청과 응답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들의 정의까지 더한 것이 바로 gRPC 스펙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떤 REST랑 유사하게 단순히 어떤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이런 거다라고 지정하는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어떤 요청이 스트리밍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청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어떤 요청 리퀘스트 하는 쪽에서 어떤 다른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형태 혹은 그 반대로 요청을 받은 쪽에서 응답을 스트리밍 형태로 쭉 계속 이어져서 보내주는 형태 그런 형태까지 좀 커버하는 좀 다양한 스펙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버프랑 마찬가지로 gRPC 스펙 역시 어떤 gRPC 스펙을 기술해주면은 실제 개발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스펙에 맞는 데이터 모델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코드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요청의 스펙이나 뭐 응답의 스펙이 바뀌게 된다면은 변경된 스펙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에 적용되는 코드들을 재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어떤 스펙이 변경된 경우에 이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코드를 쉽게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토버프나 gRPC 스펙은 스펙 자체는 매우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성한 스펙은 간단한 커맨드 라인 명령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언어에 맞는 어떤 모델이나 인터페이스 코드들로 생성이 될 수 있고요. C나 Java, 스위프트, 파이썬, 고 언어 같은 메이저 언어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시스템이 여러 언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데이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고받아야 돼야 하는 경우에는 REST나 GraphQL 같은 방식도 물론 사용하실 수 있지만 gRPC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나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게 서로 혼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개발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인력들의 좀 숙련도 등을 좀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만드는 모든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들, 심지어 프론트엔드까지도 전부 하나의 언어로 통일해서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좀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나눠질 때 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다양한 언어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이 좀 사용되는 케이스가 최근에 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먼저 말씀드릴 게 자바인데 자바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된 언어이기도 했고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언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마 당분간은 거의 기본 언어로 계속 사용하시게 될 언어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사실 자바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이 사용됐던 언어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자바에는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들도 어떤 인력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바를 기본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수행할 때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최근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어떤 설정을 좀 단순화시키고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내장시킨 스프링 부트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사실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이 아니라 어떤 JVM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플레이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그레이즈, 뭐 버텍스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긴 한데 어, 일반적으로 저희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자바가 아니라 커틀린을 사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경우가 조금 더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커틀린은 그 자바와 호환이 되면서도 그 최근의 프로그래밍 트렌드들을 거의 대부분 적용한 모던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가 사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자바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충분히 대안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고요. 다만 자바의 경우에도 최근에 버전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동안 버전업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빠른 버전업을 통해서 언어 스펙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 최신 프로그래밍 트렌드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바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파이썬인데 파이썬의 경우에는 어떤 플라스크나 장고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앱 서비스 개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나 최근에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에 입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떤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어도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도 파이썬으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파이썬이 특히 강점을 가지는 분야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파이썬의 위치가 굉장히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파이토치와 같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 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머신러닝을 다루어야 한다면은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피처가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파이썬을 거의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 프로젝트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 아예 어차피 머신러닝을 다루어야 할 거라면은 그 머신러닝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 API를 개발할 때도 파이썬을 사용해서 플라스크나 장고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다 파이썬으로 통일해버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사실 아시는 것처럼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거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하지만 사실 백엔드 개발에서도 되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노드.js와 익스프레스를 조합해가지고 백엔드 서비스를 만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 사실 자바스크립트의 생태계에도 매우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유틸리티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건 프론트엔드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백엔드에서 사용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고, 특히 실시간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처리하거나 스트리밍 처리 같은 것을 수행할 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이러한 요구사항에 유리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거의 무조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스택으로 다양한 영역을 좀 커버해야 한다면은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배워야 하는 거니까 백엔드 개발 역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하는 것이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다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어떤 컴파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타입이 명확하게 지정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자바스크립트의 강점이기도 한데 어떤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np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나 유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되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게 좀 꼬여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그 타입, 클래스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도입한 어떤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이라고 볼 수 있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거의 메이저 언어로 올라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노드.js를 개선한 데노라는 프레임워크가 최근에 릴리즈가 되었는데, 이 프레임워크 역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 언어인데, 그 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위의 언어들과 달리 조금 더 한정적인 영역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미들웨어들이 그 고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었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고라는 언어 자체가 매우 직관적이고 성능이 되게 좋고, 그리고 특히나 동시성 처리를 할 때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gRPC와의 조합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개발을 수행해야 된다면 그 언어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마리아DB나 오라클, 포스트그레스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여전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음, NoSQL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꽤 오랫동안 사용되던 데이터베이스들이죠. NoSQL 데이터베이스들도 용도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과는 다르게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공통점들을 하나로 딱 정해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과는 다르게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복제 등을 통해서 스케일아웃이 좀 더 자유로운 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 반면에 트랜잭션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하나에 집중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좀 더 상대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나 효율성에 좀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대안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요즘 트렌드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요구사항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NoSQL 데이터베이스 중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선택해가지고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좀 두 종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에 맞게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최근에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DB나 포스트그레SQL 같은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인메모리 데이터 스토어인 레디스에다가 어떤 캐시 데이터라든지 세시한 데이터들을 저장해가지고 빠른 접근이 필요한 일부 데이터들에 대해서 빠르게 액세스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최근엔 굉장히 일반적인 백엔드 프로그램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나랑 NoSQL 데이터베이스 중 레디스 정도, 하나 정도는 같이 쓰는 게 굉장히 요새는 특이하지 않은 평범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의 성격이나 종류 혹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더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트렌드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주목해야 될 트렌드는 FRP, 즉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인데 이 개념은 사실 꼭 백엔드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엔드 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FRP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모듈을 조합하고 이를 통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실현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순수한 함수 형태로 개발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의미하고요. 그 순수한 함수 형태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순수한 함수 형태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를 가지거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 수학에서 의미하는 함수들,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가 주어지게 되면은 결과가 일관성 있게 반환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비동기 기반의 좀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파일을 읽거나 네트워크의 어떤 요청을 보내 응답을 받는 등의 파일 IO나 아니면 네트워크 IO가 발생할 때, 이런 처리를 응답이 올 때까지, 파일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비동기화된 처리, 그러니까 블로킹이 발생한 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결과의 처리를 비동기 형태로 non-블로킹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백엔드에다가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 계속 프로그래밍 코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왔을 때 처리하기 위한 콜백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결과가 도착했을 때 그 콜백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그 콜백 함수가 화면을 갱신해주거나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비동기 기반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백엔드 개발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FRP 형태로 개발된 시스템들은 하나하나의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스레드를 계속 점유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어떤 부하 처리나 이런 것을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을 때 그런 것들 처리할 때 훨씬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같이 스케일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스템 개발에는 주목받는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FRP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내가 짜는 프로그램만 FRP 기법으로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들이나 미드웨어들,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단순히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여기 이때 어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스프링 MVC가 아닌 웹플럭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상당한 부분이 되게 리액티브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금씩 좀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바꿔나간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성능상의 유의미한 개선점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FRP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남은 주제들이 좀 있는데,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좀 적용해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 좀 적합한 프로그램인데, 클라우드 환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좀 더 발달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순수 함수 형태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는 어떠한 데이터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존하지 않고 도록 개발하는 스테이트리스 애플리케이션의 개념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가지고 서버리스 프로그래밍처럼 백엔드 개발을 아예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위임해주는 형태 혹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긴 한데 커틀린이라든지 러스트, 타입스크립트와 같은 좀 모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점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점 중요해지고 피처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AI와 같은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백엔드 프로그램에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모든 트렌드들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 기존의 방식과 프로세스로 뭔가 이 백엔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좀 점점 버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레벨로 구현해야 되는 데브옵스 환경이라든지 이와 연관된 프로세스들 그런 것들이 좀 남은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이러한 주제들은 좀 더 심화된 영역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커버하기엔 좀 어려운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백엔드 개발 트렌드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은 꼭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하나둘씩 적용해 보시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REST API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을 수행해도 사실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별로 문제가 생기지도 않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같이 좀 다소 보수적으로 좀 기술 요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좀 검증된 기술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기술들을 선택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트렌드에 꼭 뒤처진다고 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고 적합한 환경이라면은 그 그런 기술을 선택해가지고 스프링이나 REST API,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이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 요새 트렌드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술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너무 주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최근에 개발을 위한 환경이나 사용자들 요구사항이 계속 발전하면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익숙했던 기술들만 사용해가지고 이런 환경이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운 시점이 분명히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백엔드 개발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현재의 트렌드와 기술들,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은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나 트렌드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면은 상황이 충분히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